자, 이제 책 펴세요. 봐. 선생님 봐. 고종 3년에 대원군이 그 자기 며느리를 직접 골라요. 옛날에는 연애 결혼이 흔치가 않았죠. 특히 왕실에서는 왕실 대 왕실, 혹은 왕실 대 뭐 다른 양반집 가문 간의 이런 결혼들 이루어질 때 어른들끼리 결정을 다 했단 말이에요. 대원군이 이제 며느리를 고르는데 가장 중점을 뒀던 게 뭘까요? 가문을 제일 본단 말이에요. 특히 가문은 가문인데 좀 어떤 가문을 생각을 했을까요? 응? 공신, 또 권력이 있는 가문을 선택을 하려고 했을까? 아, 권력. 그죠? 그 대원군이 그 60년 동안 세도 정치 때문에 조선이 신음했던 걸 알잖아요. 그래서 그 좀 권력과는 거리가 먼 집안을 고르려고 했어요. 근데 또 왕비 집안인데 너무 격이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여러 집안들을 찾았는데 대원군의 부인이 이제 대원군 부인을 그 부대 부인이라고 부르거든요. 부대 부인 민 씨인데 이 부대 부인 민 씨가 여흥 민 씨예요. 네. 여흥이 지금의 어딜까요? 경기도에 있는데 음. 여흥 좀 더 아래 여가 들어가 있어요. 여수는 전라도 비슷했어. 여주. 여주예요, 여주. 세종대왕릉 있는 그 쌀 유명한 동네. 제일 저 충청도랑 붙어 있는 경기도 제일 끝자락에 있는 그 여주. 이 여흥민 씨가 어디 민 씨라고요? 여주 민 씨. 자, 이 민 씨 집안 같은 자기 저 부인 집안인 민 씨 여인을 고르는데 그 여자가 명성 당시에 처음 골랐을 때는 왕후였겠죠? 근데 나중에 고종이 황제가 되면서 뭐라고 불러요? 이 여자를 황후로 높이게 되죠. 이 여자도 민씨다. 이 명성황후 민 씨를 이제 간택을 해요. 그 왜 왕실에서 결혼할 며느리 고르는 거 간택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간택을 해가지고 이 뽑은 여자예요. 일단은 이 민 씨 집안이 예전에 그 우리 저 태종 이방원의 부인 원경황후 민 씨 기억나죠? 그리고 숙종의 부인이었던 인현왕후도 민 씨였어요. 그 민 씨 집안은 다 여흥민 씨고 대대적 뭐랄까 좀 이렇게 가문에 어느 정도 격은 있는 집안인데 요 당시 때는 크게 권세가 좀 있는 집안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대원군이 만나가지고 며느리를 만나서 또 얘기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괜찮아요. 예. 자, 그래서 이 명성황후 민 씨가 며느리로 선택이 됐죠. 근데 이 명성황후 민 씨는 외동딸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민치록이란 사람이었는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냥 대가 끊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대 안 끊기게 하려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양자를 드린다 그랬죠? 그래서 이 부대 부인 민 씨의 동생 민승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동생으로 민승호, 또 민겸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민승호를 그 명성황후 민 씨의 오빠로 입양을 해요. 예, 이 민승호가 나이가 좀 더 많았어요. 예, 나이가 많고 학렬이 어떻게 보면은 같은 학년이고 좀 이게 좀 꼬였는데 아무튼 자기 시어머니의 동생, 남동생이 자기 오빠가 된 거예요. 예. 좀 특이하죠. 민승호랑 또 근데 여기 시어머니 부대부인 민 씨랑 나이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어쨌든 민승호가 명성호 민 씨의 오빠로서 입양이 된다. 예. 근데 이제 흥선대원군은 이 며느리 고를 때 권력이랑은 좀 멀어지길 바라면서 골랐어요. 근데 이 명성황후 민 씨가 권력 욕심이
많은 여자였단 말이에요. 자, 처음에는 좀 조용히 있다가 그 자기 남편 고종한테 이렇게 저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이 여흥민 씨 집안 사람들을 슬슬 정치 그 중요한 자리에다가 예, 배치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조정에 민 씨들이 많아진 상황이 됐어요. 자, 대원군은 며느리 민 씨를 조금씩 안 좋아하기 시작하고 경계를 하기 시작해요. 자기 아들을 조종해가지고, 자, 이런저런 그 이유로 자꾸 민 씨들을 조정에 배치시키는 거를 좋아하지 않았겠죠, 당연히. 예. 자, 그런 상황에서 명성황후 민 씨가 임신을 해요. 고종과의 사이에서. 결혼한 지 4년 만에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첫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들이었어요. 경사죠. 왕실에서 엄청 좋아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아이가 울지를 않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물어야 되죠. 근데 울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신체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돌려봤어요, 궁녀들이. 자, 그랬더니, 자, 여기 그 항문 있죠? 항문이 막혀 있었어요. 예. 자, 이런 거를 쇠항증이라고 부릅니다. 항문이 막혀서 태어나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 현대에도 이런 아이들이 간혹 태어난다 그래요. 그럼 요즘에는 이 아이를 태어나면 어떻게 할까요? 이걸 칼로 뚫어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명성황후 민씨와 고종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원자죠. 정비의 자식이니까. 그 원자 손에 칼을 댄다는 거는 조선 사람들 사고방식으로는 절대 불가해요, 절대. 자, 그래서 당시 이제 선교사들이나 의술을 가진 사람들, 그, 네, 서양의 의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원자 몸에 칼을 대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원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죽는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 명성황후랑 또 고종 사이에서 딸이 태어났는데 그 딸도 요절한 금방 죽는단 말이에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자, 그래서 명성황후 민 씨는 굉장히 자식에 대한 어떤 간절함이 있었는데 아무튼 둘 다 죽었죠. 그리고 셋째가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고종의 뒤를 잇는 순종이. 쓰는 솔직히 말해서 거의 안 맞더라. 네, 능력이 좀 부족했죠. 그리고 뭐 네, 나중에 또 얘기를 할게요. 자, 근데 요런 또 야사가 전해요. 명성황후 민 씨가 이제 원자 큰아들 낳았을 때 이 그 임신하고 있을 때 흥선대원군이 명성황후 민 씨한테 이제 선물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이 예, 뭐 산삼이었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산삼은 산에 있는 삼이니까 그 뭐 인삼이었겠죠. 근데 굉장히 좀 약효가 뛰어나다는 산삼이었는데 자, 임산부들은 아무거나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 먹을 때 되게 가려 먹어야 되는데 이때 그 아무튼 시아버지가 준 거고 귀한 산삼이라고 하니까 명성황후가 이걸 받아가지고 다려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뭐가 막혀서 나온 거예요? 항문이 막혀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죽게 되는데 명성황후가 그때부터도 자기 시아버지를 굉장히 많이 미워하고 원망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 당연히 자기 저기 뭐야 손자인데 그 손자 태어난 거 잘못되라고 그 시아버지가 그걸 줬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야사라 그래. 전해지는 이야기. 예. 그거 먹었다고 또 그 이상이 있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그걸 먹고 나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렇게 됐으니까 산모 입장에서는 이거저거 다 막 의심도 가고 원망스러웠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보통은 시아버지 며느리 사이는 보통 좋게 마련인데 자, 둘 사이가 점점 멀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순종이 태어나고 얼마 안 있다가 양반 유생 최익현의 상소로 대원군이 하야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때도 대원군은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요. 며느리가 옆에서 자기 어린 아들 고종을 깨워가지고 자기 물러나는 거를 고종이 안 말리게끔 했다고 좀 생각을 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래저래 그 시아버지랑 며느리 사이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데 대원군 물러나고 나서 1년 있다가 명성황후 집, 명성황후 친정집, 명성황후 엄마랑 명성황후 양오빠 있다 그랬죠? 누구? 민?
네, 민승호가 살고 있는 그 집에 웬 그 택배가 하나 배달돼서 와요.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자기가 이렇게 쌓여 있는 어떤 이런 그 택배라서 이제 민승호가 그걸 가지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기 양엄마라고 할 수 있는 그 명성호 민 씨의 친정엄마 있죠? 그 앞에서 이게 뭘까요, 어머님 하고 이 보자기를 풀었어요. 네. 보자기를 풀자마자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삥 터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민승호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명성호의 친정엄마도 얼굴이랑 이런 데가 완전히 다 까맣게 타들어가가지고 잠깐 동안 살아있다가 명성호 민 씨가 이제 급하게 그 궁 밖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자기 친정엄마 보러. 자, 명성호 민 씨가 이제 도착하자마자 그 친정엄마가 죽어요. 민 씨 앞에서. 자, 이게 아직도 밝혀져 있질 않아요. 근데 평소에 대원군이랑 민 씨가 사이가 좋지가 않았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 이런 소문이 돌아요. 그 대원군 쪽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명성황후 민 씨 사람 집안 사람들을 죽였다 이런 얘기들이 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명성황후 민 씨도 당연히 이제 자기 부모나 자기 오빠한테 해를 가할 사람은 자기 시아버지라고 좀 생각을 해서 자 이때부터 이 둘의 사이들은 점점 더 극도로 안 좋아지게 된다. 네. 권력이라는 게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은 자, 권력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계속 뭔가 다시 한번 자기가 권력을 쥐고 정치를 좀 해나가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야망이나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데 자, 아무튼 이런 배경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70페이지. 대원군이 하야하고 고종이 직접 정치하는 걸 친정이라고 하죠. 자, 근데 고종도 고종인데 고종의 왕비 명성황후가 권력 욕심이 많은 여자라서 여흥 민씨 집안 사람들이 대거 정승 판서 자리들을 꿰차면서 이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해요. 아까 우리 그 폭사한 민승호 동생이 하나 있다 그랬죠. 누구였죠? 혹시 기억나나? 민겸호라는 사람이 있었죠? 또 같은 사촌이었던 민태호, 민영목, 그리고 명성황후의 사촌뻘이었던 민영익. 자, 민영익이라는 사람은 이 외척이지만 김옥균, 박영효 이런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통상계화론에도 관심이 많았다 그랬죠? 자, 이런 인물들이 이제 그 정계에 대거 진출하게 되는데 이제 대원군 때는 통상수교 거부를 내세웠지만 고종이 그 청나라라든지 일본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관심도 많았고 언제까지 이거를 거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외국과 수교를 하고 무역을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던 시기인데 요 무렵에 기존부터 그 통상수교를 주장해왔던 통상계화론자들이 또 힘을 좀 받기 시작해요. 정치계에서. 박규수, 오경석, 유용기 같은 사람들. 자, 강화도, 강화도라는 섬, 네, 바로 한양의 목구멍에 해당하는 그 옆에 있는 강화도라는 섬에 일본배 운요가 기습을 해가지고 조선 군인들을 죽이는 사건들이 벌어져요. 이게 무슨 사건이다? 운요 사건이다. 운요를 한자로 쓰면 운양호라고 불러요. 요거를 일본식으로 이제 읽으면 운요 이렇게 읽게 되는데, 예. 자, 이때 일본배 운요호인데 이 운요호는 일본이 저 영국으로부터 사들인 그 서양 배였어요. 예. 철갑을 두른 배고 이제 그 석탄을 넣어가지고 그 증기로 가는 배였는데 당시 조선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 이양선의 모습을 한 배였어요. 예. 자, 그 배 위에다가 뭐 대포라든지 자 이런 것들로 무장을 하고 자 있는 나름 최신식의 배였는데 이 운요호가 강화도 앞바다로 접근을 해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짜고짜 이제 가까이 접근을 해온 거예요, 계속. 자, 원래 그 외국 배들이 어떤 다른 나라 가게 되면은 자기네가 지금 왜 여기 정박해 있고 남의 나라 영토에 접근해 가는지를 다 밝히고 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운요가 그런 것을 전혀 알리지 않고 강화도 근처로 접근을 해왔어요.
그랬더니 강화도를 지키는 우리 조선 군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대응 사격을 했단 말이에요. 자, 사격을 했는데, 물론, 총도 구식총이라 가지고, 그게 뭐, 운요 근처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자, 근데 운요에서 조선 군인들이 우리에게 발포했다. 이유 없이. 자, 그러면서 자기들 가지고 온 대포랑 이런 것들로 강화도 바로 옆에 있는 영종도 있죠? 이 영종도를 막 대포로 융단 폭격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영종도에 있던 주민들이 이때 막 죽어요. 초가집도 불타고. 그리고는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영종도에 내려가지고 영종도에 있던 주민들을 막 죽인단 말이에요. 한 10여 명을 죽여요. 자, 그리고서는 이제 그 조선 정부에다가 편지를 보내요. 지금 우리는 먹을 물이 부족해가지고 그 먹을 물이랑 음식을 좀 구하려고 자, 일본 국기를 개항한 다음에 자, 우리 식수 부족하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알리려고 했는데 조선 군인들이 우리에게 다짜고짜 사격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다 거짓말이었죠. 알고 보니까 운요는 일본 국기를 개항하지도 않고 네. 자, 다짜고짜 그냥 조선 그 영토로 접근을 해온 거예요. 네. 그리고 먼저 자기들이 총을 쏘게끔 유도를 해놓고 맞지도 않은 총을 이제 자기들이 공격을 당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저 영종도를 공격하고 포격을 한 거랍니다. 자, 이게 운요 사건인데 아무튼 이때 일본 정부는 자기들이 당했다 그러면서 조선 정부의 사과랑 네. 그리고 조선 대신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랑 좀 이 문제에 관해서 얘기할 거를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자, 일본 운요를 이끌고 있던 일본의 이제 구로다 이노우에 가오루 이 사람은 이토 히로부미의 친구예요. 네. 자, 이런 사람들과 우리 조선의 무관 신헌이라는 사람이 이제 강화도에서 만나게 돼요. 자, 신헌은 붓을 든 사람이 아니라 칼을 든 무관이었어요. 무관들도 물론 묵과 급제하려면 어느 정도 그 유교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한문학에 대해서 소양은 있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외교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익숙한 사람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 조선 정부의 생각은 이거였어요. 저 외인들이 과거에 그 삼포회란이나 을묘해변 일으키고 외관에서 난리 일으킨 것처럼 조금 또 요번에 강화도까지 와가지고 소동을 부리는구나 정도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외교에는 조금 그렇게 박지 못한 무관을 보내가지고 이제 좀 엄정하게 외구들을 타일러가지고 혹은 외구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뭔지 다 들어보고 적당한 선에서 맞춰가지고 돌려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자, 반면에 일본은 이 구로다 이노우에라는 사람이 그 이와쿠라 사절단 어제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 일본이 메이지 유신 직후에 서양 것들 배우려고 유럽, 미국을 한 3년여에 걸쳐서 쭉 유학을 갔다 오고 돌았다 그랬죠. 자, 이토 히로부미와 함께 이 사람들은 유럽이랑 미국을 일찍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들을 몸소 다 체험을 하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 무렵에 일본에서는 이제 모든 게 다 서양식으로 바뀌는 여러 가지 개혁들, 메이지 유신 그 기조 아래 다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때 그리고 이들은 일본 정부의 명령에 따라서 옷도 전통적인 그 일본 사무라이들이 입는 옷이 아니라 어떤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양복. 그리고 군인들이 입는 옷, 군복, 제복을 입고 있었어요, 제복. 일본이 여러 가지를 그 독일, 프로이센 군인들 이런 것들을 많이 모방을 하는데 그 프로이센식의 제복을 입고 이제 온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신원이라는 사람은 조선 정부가 내린 명령대로 이 당시 이제 영종도에서 사람들 죽은 거랑 일본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반박할 어떤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갔는데 얘기를 하던 도중에 갑자기 이 구로다랑 이노우에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정작 사람 죽고 죽이고 한 얘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무역을 하자는 거예요. 뭘 하자 그랬다고요? 무역을 하자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네. 자, 그러니까 신원이 그때 통상이요? 라고 되묻는 그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네. 신원은 통상이나 무역에 관한 것들은 일본 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이건 자기가 결정할 부분이 아니라고 조선 정부에다가 이제 또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일본이 해오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일본은 그거 조선 정부에서 국왕의 명령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 동안 뭐 했을까요? 일본 군인들이. 이 당시에는 이제 협상 중에서, 어? 맞아, 맞아. 비슷한 걸 하는데 약탈보다는 이제 겁을 줘요. 자, 당시에 일본인들이 가져온 거는, 맞아요. 기관총이죠. 게틀링건이라고도 불리는데, 그 협상 장소가 연무당이라는 곳인데 옆에 열무당이라는 건물이 있었는데 그 열무당에 기관총을 내정을 배치한 다음에 이 기관총은 이렇게 돌려서 쏴요. 드르르르르 이렇게. 돌리면은 이게 1분에 몇 발이 나갈 거예요. 700. 좀 더. 1분 700 다운. 1분에 100발이 나가요. 그러니까 1초에 한 발보다 더 나가는 거죠. 그죠? 이걸 드르르륵 돌리면은 1분에 몇 발이 나간다고요? 100발이 나가요. 그리고 자, 관역을 하나 설정해 놓고 그 게틀링건을 쏘는데 자, 이 총알이 관역을 벗어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가운데다 따다다다다 40발이 꽂히는 거예요. 자, 그죠? 자, 이러면서 주기적으로 계속 이 게틀링건을 돌려가지고 이 총알을 소모하면서 자기들 무기, 이렇게 센 무기 있다고 과시를 하는 거예요. 그죠? 총알 낭비죠. 근데 이제 조선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겁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운요 위에 있던 대포들이 자, 각도를 세운 다음에 한 포를 자, 천둥 소리가 나는 그 큰 대포를 뻥뻥뻥뻥 계속 쏘는 거예요. 그 하늘에다가. 예. 그거 그쵸. 하늘에 쏘면은 바다 어딘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협상할 때 우리 이만큼 세다 하고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원이 조선 정부에서 명령이 전달이 안 되오니까 대답을 못 해주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계속 빨리 너희 이거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 무역하자는 얘기 들어주지 않으면 전쟁하겠다 그래요. 자, 우리 그리고 4천 명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리고 운용호에 4천 명이 타고 있다 그랬는데 실제 일본인들이 이때 운용호에 타고 있었던 사람 숫자가 몇 명이었을까요? 참 다운. 네. 네. 재미없군요. 800명. 본인들 한 절반 포함하고 나머지는 비전투원들. 배를 운전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포함해가지고 800명 정도밖에 없었는데 몇 명이라고 뻥을 쳤다고요? 4천 명이라고 뻥카를 친 거예요. 그래서 불오다가 아니라 불하다 이렇게 그냥 네,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자 그래서 아무튼 자 일본이 이렇게 겁박을 해오니까 그리고 이게 다 보고가 올라가면서 조선 정부에서는 아 그러면은 일본이 저렇게까지 나온다는데 일단은 몇 개 이렇게 한번 쟤네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고 이게 수락할 만한 거면은 계약을 하자 이제 그 약속을 하자 하는데 일본 측이 내놓은 그 안에 일본 측이 내놓은 저 계약 안에 써 있는 명칭이 조약이라는 명칭이 있어요. 조약. 조약이라고 하는 거는 여태까지 조선에서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문서의 이름이었어요. 자, 보통 조선은 외교 관계를 해봤자 조선시대 때 청나라 아니면 그 전에 명나라 그리고 바다 건너 일본의 막부 자 이런 나라들과 이렇게 외교 사절을 주고받았는데 그때도 전통적인 그 양식에 따라서 중국 황제가 연호 몇 년 해가지고 책봉해주면 조선왕은 감사합니다 하고 거기다 답서를 쓴 다음에 조공을 바쳤죠. 그리고 일본이랑 조선이랑 외교 관계를 가질 때도 조선 왕이 일본 누구누구 정의대 장군에게 뭘 보낸다 하는 식으로 전통적인 어떤 그런 외교를 상징을 했는데 이 조약이라고 하는 거는 전혀 조선인들에게 생소한 개념이었어요. 당시 이 강화도 조약문에 대조선 국왕, 대일본 국왕. 자,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게 아니라 대조선 국왕과 대일본 국왕이 서로 어떻게 동등하게 해서 약속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근대적 개념의 계약 뭐라고 부른다? 조약이라고 부른다. 이렇게도 부르죠. 트위치라고. 네. 자, 강화도에서 맺어졌다고 해서 이 조약을 강화도 조약이라고.
네. 자, 이 강화도 조약은 병자년에 체결돼서 병자수호 조약이라고도 하고 조선과 일본 간에 서로 동의해서 맺어진 조약이라고 해서 조일수호 조규라고도 부릅니다. 1876년 병자년. 자, 여기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내용이 조선은 뭐 하다는 거예요? 자주국이라고 하는. 이거 조선한테 좋은 거 아닌가요? 자, 조선은 병자호란 이래로 청나라 지배를 받고 있었죠. 물론 청나라가 그 중국을 지배하게 되면서 조선에 이거저거 다 간섭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청나라의 속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이걸 우려한 거예요. 조선과 일본이 무슨 외교 관계나 무역을 할 때 청나라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걸 우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첫 강화도 조약의 첫 내용이 조선은 뭐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거는 뭐를 부인하기 위해서? 청나라의 종주권을 부인하기 위한 거였죠. 자, 그리고 부산. 부산에는 원래 일본인들이 머무는 외관이라는 일본인들 숙소가 있었는데, 이 부산에 이어서 4년 후에는 원산, 그리고 그 3년 뒤에는 인천을 추가로 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항구를 열어 제끼는 걸 뭐라고 부른다? 개항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부산 여기고 원산은 여기 있는 도시예요. 지금 북한에 있는 도시인데 여기 잘록하게 들어간 부분. 인천은 서울 바로 앞에 여기죠. 자, 세 개의 항구를 차례로 개항한다는. 서해 바다, 남해 바다는 섬이 많죠. 그리고 해안선이 단조로워요, 복잡해요. 복잡하죠. 동해 바다는 이렇게 단조롭게 돼 있잖아요. 근데 서해 바다, 남해 바다는 어때요? 섬이 많고 해안선이 복잡해요. 자, 배를 대려고 하면 그 해안가에 암초가 많아요. 그래서 그 해안선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고 배를 잘못되면 배가 어떻게 될까요? 암초에 부딪히면 배가 침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자, 배가 침몰하지 않게끔 서해랑 남해의 바닷가를 측량한다는 거예요. 이걸 무슨 권리라고 불러요? 따라 읽어봐. 이거 마음대로 남의 나라에게 알려주면 돼야 안 돼요. 해안 측량할 수 있게 내버려 두면 돼야 안 돼요. 일본이 뭐 무역하려고 배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만약에 군대를 몰고 쳐들어오게 되면 우리 중요한 지역 어디다 배 대야 되는지를 다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 원래 막 가르쳐 주면 안 되는 좋은 권리고 정보인데 이거를 조선 정부가 잘 몰랐기 때문에 일본에게 그대로 들어준 거예요. 자, 그리고 일본인들이 만약에 부산이나 인천이나 원산 같은 데 와가지고 일어나서 들어. 뒤에. 사람을 죽여요. 사람을 죽이거나 잘못하면 어느 나라 법으로 처벌해야 돼요? 어, 조선법으로 처벌해야 되죠. 원래대로라면. 자, 근데 조선법이 아니라 이거를 일본 영사. 이 영사는 너희 그 외국 나가면 외교관들 있죠. 외교관의 등급이에요. 제일 높은 사람이 대사. 그 아래 공사. 그 아래 영사가 있단 말이에요. 일본인들이 조선에 와가지고 사람을 죽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잘못을 하면 조선법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일본 영사가 일본법으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권리를 무슨 권? 자, 요거를 따로 쓰면은 이렇게도 불러요. 시외 법권이라고. 뭐라 부른다? 시외 법권. 이런 거 원래 다 그냥 막 그대로 들어주면 안 되는 권리들인데 조선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조선 정부는 이 영사재판권이라는 것도 그냥 원래 부산에 있던 외관에서 일본인들이 잘못하거나 죄 지으면은 보통 에도막부에서 데려가가지고 지네들이 처벌을 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들어줘 버린다고. 잘 몰랐기 때문에. 자, 최초로 외국과 맺은 조약. 강화도 조약의 내용이에요. 평등한 조약이다, 불평등한 조약이다? 네. 자, 그리고 강화도 조약에 이어서 플러스 알파로 몇 개의 조약이 더 추가로 체결되는데, 자, 무역에 관한 것들이 더 이제 알파로, 이제 부록으로 체결이 돼요. 책 뒤에 끼어 파는 걸 부록이라고 하죠. 자, 조일수호조규 부록, 무역에 관한 규칙. 너희 해외여행 가면 뭐부터 바꿔야 돼요? 돈 바꿔야 돼요. 환전해야 되죠. 근데 일본인들이 일본 돈 가져와가지고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해외 나가가지고 90일 이상 머물려면은 그 나라에서 뭐를 내줘야 돼요? 일단 여행 가려면 여권만 있으면은 여행 갈 수가 있죠. 그죠, 맞아요. 여권으로는 89일 정도 머무를 수가 있어요, 최대. 근데 만약에 90일 이상 머무르려면 미국에 여행 가는데 미국에 90일 이상 머무르려면은 미국에서 비자를 발급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비자 없이도 그 항구, 부산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원산에 정해진 곳에서 머물 수 있는 거류지라는 게 생깁니다. 뭐가 생긴다고요? 이거를 조계라고도 불러요. 일본인들은 강화도 조약 맺은 다음에 초기에는 거류지 밖을 벗어날 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어요. 여기 머물면서 살거나 무역을 하는 거예요. 조선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이런 무역을 이제 거류지 무역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거 중요한 거예요. 무역에 관한 규칙이 체결되는데 나라 대 나라 간의 물건 거래. 너희 혹시 인터넷으로 뭐 저기 뭐야 테무나 뭐 알리나 혹은 뭐 네이버 페이나 쿠팡이나 이런 데서 해외 구매 해본 적 있어요? 직구 같은 거 해본 적 있어요? 그 알리에서 그거 하면은 뭐 통관부 같은 거 적죠. P로 시작하는 거. 뭐 그것까지는 못 봤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거 적으면은 이제 해외에서 물건이 날라오죠. 근데 그거 우리 결제할 때 보면 가격 금액 말고도 뭐가 붙어요? 배송비랑 또 관세가 붙는단 말이에요. 텍스라고 해요. 어. 외국 물건이 국내로 들어올 때 외국 물건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세금이 붙어요. 그 세금을 매기는 곳을 이제 관세청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통과해야 되는 걸 세관이라고 부르는데 세금이 붙기 때문에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 나이키 운동화를 샀는데 자 관세가 운송비 포함해가지고 막 2만 5천 원, 3만 원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8, 9만 원에 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관세가 붙는데 이 관세는 왜 만들까요? 그래야 수출하는 나라, 어. 자, 어. 해주는 나라, 문제. 오, 맞아. 얼추 맞아. 자, 봐봐. 선생님 봐봐. 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 사람들은 요 당시 이제 조선 사람들은 옷을 직접 다 만들어 입었겠죠? 아직 기계나 이런 산업화가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직접 옷을 실도 만들고 천도 만들고 옷을 이제 자르고 꿰매가지고 옷을 만든단 말이에요. 핸드메이드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그 굉장히 좀 옷을 잘 만드는 사람 아니면 만들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데 또 그 사람 아무튼 노동력이나 이런 거 투입되는 데 비해서 나오는 물건들도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싸요. 근데 또 품질은 그렇게 또 뛰어나지도 않아요. 근데 외국은 산업화가 시작됐죠. 공장에서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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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하루에 사람이 손으로 2벌 만들기도 어려운 거를 막 200벌 이렇게 막 찍어내는 거예요. 근데 공장에서 딱 규격화해가지고 좋은 재료 집어넣어가지고 다다다닥 만들어낸 거 품질도 더 어떨까요? 좋아요. 품질은 좋은데 생산 비용이 많이 안 드니까 가격도 어때요? 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물건들이 만약에 국내 시장으로 들어온다고 봐요. 영국에서 많은 옷들이. 자, 품질도 좋고 가격도 싸요. 우리나라 옷은 품질도 떨어지는데 가격은 비싸요. 어떤 나라 옷을 사겠어요? 영국 옷을 사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옷 만들어 파는 사람들, 의류 산업은 다 어떻게 돼요? 망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의류 산업을 지키려면 가격 경쟁력을 좀 확보를 해주면 이걸 지킬 수가 있잖아요. 외국 물건보다 가격이 싸면 그래도 살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세금 장벽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외국 물건들이 수입해 들어올 때 관세를 딱 쳐가지고 우리나라 옷보다 비싸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런 식으로 관세를 치는 이유는 자국의 약한 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인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당시 조선 사람들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세가 없었어요. 자, 해외에서 직구를 하는데 관세가 없이 해외 물건들이 그냥 들어오는. 자, 싸고 좋은 물건들이 막 들어오니까 당시 조선 산업, 의류 산업이든 뭐 여러 가지 산업들이 대부분 많이 타격을 받겠죠?
관세가 처음에 없었다. 주로 조선이 당시에 수입했던 물건은 뭘까요? 음, 조선이 외국에서 수입했던 물건. 밀, 옷, 면제품. 네. 영국산 면제품들은 광목이라고 불렸어요. 광목. 자, 우리나라 면제품들은 솜을 직접 이제 실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천으로 만드는 그 길쌈이란 작업을 다 수공업 손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나름 또 괜찮은 것도 있고, 따뜻하게는 입을 수 있지만 좀 투박해요. 우들두들한 부분도 있고. 근데 서양에서는 기계로 이거를 100년 전부터 영국에서 짝짝짝 찍어낸단 말이에요. 자, 윤기가 난다 그래서 광목이라고 불렸고, 더 따뜻하고, 신축성도 더 좋고, 좋단 말이에요. 예. 자, 이런 것들을 수입을 했고, 또, 금계락. 이거는 뭘까요? 이게 해열제예요, 해열제. 이거 먹으면은 학질에 걸린 사람들 막 열 많이 나는 거 열을 내려줘. 그 말라리아 치료제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어, 이거는, 자, 이게 뜨거운 물에다 부은 다음에 이렇게 살에다 문지르고 하면 거품이 나요. 비누가 들어요, 비누. 이 당시 조선 사람들은 비누 대신에 뭐 썼을 것 같아요? 된장은 이제 먹는 거고, 냄새가 좀 나고, 뭐 먹는 거긴 해요, 이것도. 비누 대신에 썼던 거. 뭐 썼을까요? 물, 팥 있죠? 어. 팥이랑 푸른 콩을 녹두라고 하죠. 그 팥 가루나 녹두 가루 같은 것들을 이렇게 바르고 나서 이걸 물로 헹궈내면 뽀득뽀득은 해져요. 그래서 이걸 비누처럼 썼어요. 근데 문제는 팥이랑 녹두 가루는 비린내가 나거든요. 팥 비린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씻었는데도 그 비린내가 몸에서 진동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들을 쓰다가 서양에서 갑자기 비누가 들어온 거예요. 자, 이거 문질러가지고 하는데 뽀득뽀득하고 모두 나요. 향도 나죠? 자,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다. 자, 수출은 뭘 했을까요? 쌀을 수출. 지금 조선은 거의 이 쌀이 피랑 땀이랑 눈물 같은 그 아주 귀한 식재료죠. 주식이잖아요. 조선도 쌀이 많았을까요? 많지 않았을까요? 많지 않아요. 조선 사람 먹을 것도 항상 부족해요. 근데 이 쌀이 당시 이제 일본은 막 인구가 폭증하고 있던 시기라서 많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에서 일본은 쌀을 계속 사가요. 그럼 이거를 조선 정부에서 막거나 해야 되는데 그 막을 만한 대책이나 법안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단 말이에요. 자, 쌀을 일본이 계속 가져가면서 조선에서 쌀 가격이 점점 어떻게 됐을까요? 올라갔겠죠. 그리고 금, 은, 소가죽. 금과 은은 워낙 귀한 광물이니까 금광, 은광. 당시 동아시아, 동양에서 최대 금이 많이 나오는 금광이 조선에 있었는데 저 평안도의 운산이라는 곳의 금광이 유명한 금광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채굴이 많이 이루어지기도 했고, 거의 북한에서 이거를 제한적으로 정부에서 독점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그렇지는 않죠. 그럼 지금 파는 분에서 많이 먹을 수 있어. 와, 뭐, 매장량이나 이런 것들까지는 뭐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근데 그 당시 때는 이게 아무튼, 금이 아무튼 핫한 플레이스여가지고, 많이 금들을 가져갔다 그래. 그리고 소가죽은 왜 가져갔을까요? 옷. 옷보다 더 이렇게 좀 뭐랄까, 다른 건데? 신는 거예요, 신는 거. 신발. 이제 일본인 군인들이 신을 군화 있죠. 이 군화를 소가죽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그냥 일반 합성 가죽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보편화되기 전이라 가지고
그래도 소가죽이 되게 품질도 좋고 좋은 군화를 만들 수 있는 재료라 가지고 이 소가죽들을 많이 가져갔다. 네. 이 과정에서 아무튼 쌀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서 자, 그 당시 이제 조선 백성들이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았을까요? 좋지 않았을까요? 좋지 않았겠죠? 자, 보세요. 이렇게 일본이 우리의 피 같은 쌀과 자, 그들이 가져온 옷을 교환해 가는 시스템을 무슨 교환 체제라고 한다? 자, 우리 곡식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된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